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오늘도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베이비 부머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나이로 따지면은 55세에서 64, 한 10년 정도 기간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은퇴 나이 근방에 계신 분들을 말해요. 그런데 베이비 부머 26만 명 코로나발 강제 은퇴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코로나 덮친 올해 2월부터 5월 사이의 내용을 보니까요. 비자발적 실업 80%가 급증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나이가 되는 그동안 경제활동했는데 나가면 끝이다. 이런 위기의식 강하다거든요. 그래서 빈곤에 내몰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 있는 표를 좀 보겠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비자발적 실업, 어떻게 보면 강제 은퇴라고 할 수 있죠. 지난해하고 비교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4만 명, 그런데 올해는요 26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1000만을 넘긴 코로나,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다음에 이 발병 6개월 만에 200개국 이상 번졌고요.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요. 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신은 아직 명확하게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고요. 세계 경제도 붕괴, 스페인 독감 이후 최악 위기라는 진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김포 파주 집값 불안된 4달 규제 가능하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6.17 부동산 대책, 김포 파주는 빠졌다는 지적 계속 나왔죠. 그런데 이쪽으로 지금 뭔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국토부, 요건 충족 시 추가 조치한다. 막차 수요로 주택 거래량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일본 G7, 주요 7개국이죠. G7 틀 자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 참여의 딴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을 좀 확대해서 G10, G11 좀 숫자를 늘리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이 구상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뜻을 비친 거예요. 물론 일본이 G7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G7은 많은 경우에 만장일치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는데 일단 일본이 반대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의 친북, 친중 성향을 문제 삼아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부 확인 안 된 보도 대응 자세하겠다. 일단 공식적인 것도 아닌데 굳이 반응 보일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뜻이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9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쓴소리입니다. 최근 몇 가지 현안과 관련해서 여권 내에서 약간 결이 다른, 어떻게 보면 쓴소리라고 볼 수 있는 목소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가짜 뉴스 탓. 이른바 인국공 사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논란이 되고 있죠. 2030 세대들의 반발도 좀 있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입장을 내놨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가짜 뉴스 탓이다. 여기에 좀 방점을 둔 듯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땜질 처방이란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지금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정부에서 나왔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땜질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노골적 반대입니다. 아베 총리 얘기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심상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좀 늘고 있고요. 전 세계는 말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낳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봉쇄 완화의 부메랑이다. 사흘간 13만 명이 확진됐습니다. 사흘간 13만 명이면요. 매일 4만 명 이상 확진이 늘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요. 50명이 넘었다고 깜짝 놀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요. 4만 5만 쉽게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이유는 봉쇄 완화라는 거죠. 남부 선벨트 중심 코로나 2차 유행 선벨트.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무슨 행사 같은 게 있었고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도 잘 안 된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경제 재개에 섣불렀다.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해변 닫고 술집 영업 등 금지입니다. 전 세계 반년 사이에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신규 확진 연일 최다입니다. 전 세계 하루 2,800명꼴로 사망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이 확진자 숫자에 비하면 사망자 숫자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지만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거든요. 자, 글로벌 2차 팬데믹 공포다.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경 제대로 열지도 않았는데 1차 대유행보다 확산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봉쇄했다, 완화했다, 재확산했다, 재봉쇄했다. 자, 그러면 재봉쇄가 좀 가다가 다시 완화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3차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복되면서 W형 이중 침체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사진 좀 보세요. LA 다저스 스타디움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탑승한 채 확진 검사 받는 거죠. 이미 드라이빙 스루인데 이렇게 길게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virus still circulating. It is still deadly. And most people are still susceptible. This is the time to be on our guard, not to let it down. 이런 질병이 창궐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백신입니다. 백신이 나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백신 개발 지금 전 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공구, 공동 구매죠. 동맹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사재기까지 하고 있답니다. 각국이요, 돈을 들여서 제약회사한테 돈을 대주면 개발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미리 사재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돈 미리 줄 테니까 개발되면 우리가 다 가져간다. 이런 겁니다. 글로벌 쟁탈전 뜨겁답니다. 사재기와 동맹, 공구. 여기 공구는 그러지 말고 우리 공동으로 일정 분량만 골고루 사도록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각국의 이기심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영국 제약사 그리고 옥스퍼드대 가장 앞서고 있고요. 7월 중 임상 거쳐 이르면 9월 완성입니다. 일단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르면 9월. 자, 그럼 많은 분들이 기대할 거 아닙니까? 아, 이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구나. 그런데요. 영국은 1억 명분, 미국은 3억 명분 우선 공급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백신 동맹,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도 확보 성공. 선진국들 우선 공급권 놓고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WHO, 세계보건기구, 공공재임을 강조하면서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HO요. 각국으로부터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누가 당신 말을 들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요. 윤경호 의원님.
WHO의 공동구매 주장이 있지만 각국들은요 먼저 움직이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세를 따라가야죠. 예, 결국 관건은 치료제 그리고 예방을 위한 백신인데 이게 개발 완료되지 않는 한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 예. 불가피하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 아닙니까? 예,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몇몇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들 위주이지만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한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들은 스스로 봉쇄를 하지 않는 한, 예, 다시 말해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나가는 사람, 예. 이걸 차단하지 않는 한 전 세계가 저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계속 안전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치료제나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치료제와 백신 중에 저는 아까 기사의 말미에 예, 우리 이상원 앵커가 WHO의 공신력과 연결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예. 한 얘기에 공공재로 간주를 해야 된다. 아. 저는 그 얘기에 가장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인류 공동체의 공멸로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특정한 개발 업체 예. 또는 특정한 나라가 예. 주도권과 선점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우선 권한을 준다. 그거 어쩔 수 없겠죠. 예.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 간의 협력, 공조가 필요하다면 예.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누가 많이 버느냐 빨리 버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 예. 공공재로 간주를 하자. 우리 국내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예. 봅니다. 특정한 업체들이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근접했다고 해서 일부는 지금 주가가 뭐 굉장히 날아가고 있고 예.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과도한 개발 비용,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임상과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위험 관리, 비용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 정부가 지원을 해서 예. 개발된 과실은 공공재로 확보를 해놔야 예.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특정한 업체 또는 특정한 나라에 그냥 주고 예. 강자 독점의 논리로 그냥 따라간다 이러면 예. 팬데믹은 닫혀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최영철 편집은 사실 이 코로나19 여파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선진국 위주로 그 선진국에서 우리가 개발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돈을 대는데 먼저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소위 말해서 개발도 못하고 있고 돈도 못 대고 있지만 코로나19는 창궐하는 개도국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저 백신이 개발은 될 겁니다. 예. 치료제도 곧 개발은 될 터인데 예. 가장 문제는 가격이 되겠죠. 저 백신 한 방 맞는데 주사 한 방 맞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지불할 수 있을 것인지. 저거 한 방 맞는데 100만 원 한다면 누가 맞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건희 회장님이나 아주 돈 많은 분들은 맞을 수 있겠지만 예. 서민들은 맞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예. 정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예. 저희가 만약에 개발을 못한다면 외국에서 개발을 한다면 저건 뭐 1,000만 원, 1억 막 부르겠죠. 그때 또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국민이 맞을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돼 줄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해야 하고요. 예. 그리고 백신만 있다고 저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이 간단한 마스크도 많은 수요가 몰리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더란 얘기죠. 예. 그렇다면 백신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사기도 있어야 되고 주사 바늘도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가 맞을 수 있는 주사기와 주사 바늘이 예. 있느냐 이 문제도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재정과 함께 생산 능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예. 정부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3차 추경까지 계속 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이 얼마만큼 뒷받침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면밀한 검토를 하고 예. 마스크에서 빚어졌던 국민들에게 줬던 고통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전 세계를 뛰고 그리고 우리 국내 업체들을 살피면서 그렇게 행정을 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과연 백신을 어떻게 확보하고 가격을 얼마 책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분량이 분명히 부족할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할 거야 문제가 있지만 나라별로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벌써부터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약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면요.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해결하고 있는 게 UN, G20, 뭐 G7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라들 간의 모임이요. 그러나 아직은요.
아직은 이기심이 앞서고 있는 모습인 듯합니다. 자, 얘기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요. 인물로 가겠습니다. 3명의 인물이 사진과 함께 준비되어 있고요. 각 인물 뒤에는 사연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조홍천 추미애 법무장관 거친 언행, 그에 대해서 말문을 잃을 정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처음으로 공개 비판을 한 게 됐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언사를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법조 30년 경험, 내가 이미 30년 경험했는데 그 사이에 못 해본 광경에다 경험을 이거는 처음 봤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요, 본인의 말에 대해서 뭐 거치네, 어쩌네, 뭐 이렇게 평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질을 잘못 봤다. 검언유착이 문제의 본질이지 남의 말에 대해서 꼬투리 잡지 말라.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추미애 법무장관 직권남용 고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조홍천 의원의 발언을 여기 좀 더 소개되어 있는데 본인이 SNS상에 이제 글을 올리면서 조목조목 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본인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느끼며 고심했지만 뭔가 이게 정치적으로 다시 또 다른 얘기가 됐다 그런 고민이 있었지만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앞섰다. 일단 본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 그러니까 여기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관한 겁니다. 원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임명권자에게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모습은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 한겨레 기사인데요. 윤석열 맹공 추미애 장관 발언에 여당 검찰개혁 본질 흐릴라 우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런 발언 뭐 이렇기 때문에 뭔가 가려질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뭐 조홍천 의원의 얘기까지 같이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꾸이게 만들었어. 역대 법무부 장관이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제 지시라는 걸 발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이거 제 지시를 해야 되겠구나.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합니다. 검찰개혁의 문제를 두 사람의 알력 싸움으로 비치게 만듭니다. 요즘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발언 아닙니까? 조홍천 의원의 비판도 그러지만 정의당은 전형적인 꼰대 모습이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좀 나왔어요. 자, 두 분의 변호사께 조홍천 의원의 발언 왜 나왔을까? 그리고 뭐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라고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추미애 장관이 못할 말을 한 건 아닌데요. 물론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조금 뭐 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검언유착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그 추미애 장관이 개인적인 그런 부분들로만 몰아가는 것 자체가 좀 옳지 않아 보이고요. 이제 그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제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튀는 과정에서 추미애 장관을 공격을 하게 되면 본인이 튈 거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조용히 계시다가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해서 주목받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검언유착에 관련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저렇게 법무부 장관
그 여당 쪽에 있는 법무부 장관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 자체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좀 자제를 본인이 스스로 하셔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 여당 지지자들이 지금 조응천 의원에서 좀 비판적인 글들이나 이런 걸 좀 많이 올리고 있나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실제로 조응천 그 의원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예. 분인데 예전에도 그 검찰 공수처 개혁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하고 뭐 다른 의견을 내서 뭐 소신 있는 발언이라고 뭐 과거에도 이렇게 공수처나 검경수 사건 조정 이런 부분에서는 여당 입장과 좀 결이 다른 얘기를 지금 했어요. 네,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예. 본인이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검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신분적인 부분들을 예. 뛰어넘어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추미애 장관을 욕하기 전에 추미애 장관을 지적하기 전에 예. 본인도 검찰 출신이어서 발언을 조심했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본인이 스스로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대진 변호사께서는 오히려 조응천 의원이 좀 이런 입장 표명이나 발언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자,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정치인은 튀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요. 저는 예. 오히려 튀고 있는 주체가 추미애 장관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쪽이 튀고 있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거친 언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여당 일각에서 제가 듣기로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존재감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좀 지나친 거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비판도 마찬가지로 제기되고 있다고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특히나 추미애 장관께서 차기 서울시장이라든지 대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여당 내부의 어떤 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검찰개혁이라는 이런 이슈를 통해서 예.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려고 내지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그 부당성을 보고 이를 견제하는 것이 조응천 의원의 어떻게 보면 의도가 아닌가 예.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존재감을 올리기. 그거에 대해서 조응천 장관은 한 소리를 한 거다. 네, 그렇게 조응천 장관이 조응천 의원은 한 소리를 한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두 분이 약간 좀 평가가 달랐죠, 지금? 다른 두 분도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편집이요. 이 얘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과는 약간 부수적일 수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논란이 됐던 그 발언이 나왔던 게 지난주였거든요. 국회입니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그 자리가 슬기로운 의원 생활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취지였어요. 자,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의원 출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 소속의 법무장관입니다. 법무장관이 초선 의원들, 여당 초선 의원들한테 슬기로운 의원 생활, 글쎄요. 사석에서는 선배 의원을 할 수 있습니다. 좀 공개적인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뭔가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행정부의 장관이 마치 국회의원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듯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번 보십시오. 그날 그 장면을 보면 진중권 교수도 꼭 동영상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글을 써놨던데 예. 오른손으로 손을 탁탁 계속 칩니다. 예. 오른손으로. 무슨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예. 그 태도는 누구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는 것이죠.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예. 행정부에 자신의 법무부에 대한 것을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국회 입법 과정에서 많은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 이러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행정부의 장관이라면 자신이 선배 의원이라면 다르겠죠. 하지만 행정부의 장관이라면 국회를 존중한다면 예. 저런 발언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요즘 저 추 장관의 태도를 보면 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장관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 뭐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관이 부상을 입거나라면 예. 전부 내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쭉 서서 음단하겠다, 뭐 혼내겠다, 꾸중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사실 공포정치 시대였죠. 그런데 요즘 법무장관이 나와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예. 이게 과연 민주주의 시대 국가에서 법무장관이 저리도 할 말이 많은 것인가? 예. 권력이란 것은요, 오리털 이불과 같아야 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없는 듯 느껴지면서도 따뜻해야 되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예. 하지만 요즘 권력을 보면 예. 너무나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국민 위에 엄포하려 하고 국민을 꾸중하는 듯한 모습을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매우 민망합니다.
뭐 전체적 끝에 민망하다로 좀 정리를 해 주셨어요. 윤경호 의원님,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약간 좀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질은 검언 유착 문제인데 왜 본인이 말하는 걸 가지고 자꾸 트집을 잡냐 이런 본인의 입장도 좀 나왔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전체 발언을 제가 다 보진 못했습니다. 예. 그러나 언론에서 부각시킨 것처럼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총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이것만 뚝 띄어서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법무장관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우선적인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나의 보관은 뭐다. 그러니 의원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백업을 해주세요. 보조를 맞춰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지 이 뒷부분 얘기를 제가 발견하진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추 장관이 본인의 보관을 밝히는 자리가 됐어야 된다. 여당의 초선 의원들과의 만남이긴 하더라도. 추 장관 얘기는 뭐 우리 최 의원이 평가를 하셨으니까 저는 조응천 의원의 발언을 놓고 본다면 21대 국회가 제3당 범퍼 역할을 해야 되는 제3당이 존재하지 않게 됐잖아요. 거대 여당과 제1야당의 존재밖에 없단 말이죠. 다른 정당이 있습니다. 의석수가 너무 좀 있습니다만 미비합니다. 교섭단체, 원내교섭단체도 안 되고 무소속 숫자가 또 아주 현저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의회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저는 소신 투표, 다시 말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크로스 보팅이 일상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어요. 제 소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응천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여당 의원이지만 정부를 향해서 또 장관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날카로운 얘기 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저는 조응천 의원의 발언이 그런 정부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 차원이면 정말 충심이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한 얘기처럼 검찰 생활 뭐 30년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혹시 일반 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 그거를 여전히 의식하고 그걸 여전히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 쪽을 좀 보면서 혹시라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얘기라면 저 충심은 반감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국회의원 300명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발언도 하고 투표도 하고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본인이 뭐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문제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도한 인신공격 이런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그게 본인이 몸담았던 것 본인의 원래 출신의 이해관계를 조금이라도 의식하는 거라면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전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이제 30년, 그 30년 얘기는 이제 본인이 검사 생활 그리고 국회의원에서 이제 법사위도 담당하고 이제 법조 주변에서 보낸 시간을 30년이라고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아마 그런 부분을 강조했을 거예요. 본인이 법조 경험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 표현이 좀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로 가겠습니다. 나라 밖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관계가 깊다 그럴까요? 밀접하다 그럴까요? 아무튼 우리의 관심 인물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보겠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인데요.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등장을 했을지 보겠습니다. 일본, 한국 포함된 G7 확대 반대.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무엇일까? 이렇게 됩니다. 일본은 G7에 속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죠. 한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 언급 직후 미국의 부정적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고 합니다. 일본이요. 여기 좀 뒤늦게 나온 거예요. 한국의 대북, 대중국 성향이 G7과 다르다. 기존 틀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대요. 외교적 우위 유지와 국제 무대에서 역사 문제 제기를 경계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유가 이거예요. 외교적 우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만이 들어가야 된다. 혹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요, 한국이 만약에 여기 포함될 경우에는 국제 무대, G7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국가들 모임인데 여기서 일본의 역사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일본이 좀 곤란해질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다. 이게 이유 분석이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일본 G7 확대 회의 한국 참여 반대 역시 같은 내용 다루고 있고요. 아베 목리 역사 갈등 더 악화시키나.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 G7이 무슨 중국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룹니다. 선진국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딱 집어서 뭐 중국 바라보는 태도가 우리하고 다른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무슨 고자질을 하는 듯한 느낌도 좀 들어요, 사실은요.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의 입장 전달했다. 교도통신 외교 소식통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입니다. 뭐 역시 같은 내용. 뭐 북한, 중국을 보는 입장이 다르다. 모태기 외무상 G7 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했고요. 여기 보면 일본 언론의 분석이에요. 자체 분석인데 아시아 유일한 G7 참여국 외교적 우위 지키려는 것이다. 청와대는 불편한 신경 속 일단 말을 아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보시죠. 지지도가 매우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중요한 해산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자신의 지지도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징용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한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자, 주대진 변호사. 네. 일본 참 우리하고도 복잡 미묘한 나라입니다. 네. 참 뭔가 가깝게 지내야 된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또 가깝게 지내다 보면 맨날 이렇게 뭔가 따가운 게 있어요. 가까이 가면은요.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한 것도 좀 있고요. 주대진 변호사. 가깝고도 먼 나라를 일본이라고 하는데요. 예. 솔직히 지금 뭐 그냥 제 생각은 예. 일본이 밉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밉다. 네. 그러니까 얄밉다는 애정이 들어가 있는데 밉다는 솔직히 일방의 당사자의 잘못 때문에 밉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얄이 빠지면 또 어감이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 일본 정부도 물론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뭐 내부적인 정치적 그 입지 때문에 아베가 곤란한 거는 알겠지만 우리를 자꾸 이용을 해서 이런 해결책을 만들려 가려는 모습들이 너무 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로서는 뭐 아무리 일본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본도 조금은 이성을 차리고 조금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충고를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아람 변호사. 이게 상황이 묘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거론하면서 G7 확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이유를 들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대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정부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걸 대놓고 일본이 문제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고요. 가만히 있기도 애매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예. 뭐 청와대처럼 일단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자제하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 부분은 사실 일본의 굉장한 어떻게 보면 결례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설령 뭐 어떤 한국의 G7 합류에 대해서 예.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 좀 조용히 전달하거나 G7 내부에서 이런 의사를 피력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이걸 공식적인 루트도 아니라 이제 뭐 외무상이 언론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흘린다거나 뭔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예. 한국에 대한 외교적인 어떤 그 결례를 무릅쓰고라도 대내적인, 그러니까 일본 내부적으로 한국을 이용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 국내용이다. 네, 이것은 국내용으로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일일이 대응을 하거나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측에 더 화제성을 높여줄 필요는 사실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아베 총리 요즘에 정치적으로 아주 안 좋습니다. 측근들이 검찰 수사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수사가 본인까지 지금 살금살금 다가온 상황이거든요. 국내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만평이 좀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요? 여기 보면 제목은 이래요. 개 키우는 집 놀러 가면 꼭 이런 일이 있더라. 여기 보면은 G7 플러스 뭔가 가방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보이는 인물이 딱 서 있는데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어험 하는 거예요. 어허 가만히 있어 그거죠. 근데 밑에 보니까 뭐지요? 만평이 가만히 따져보면 굉장히 신랄합니다. 이 만평 지금. 뭔가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는 어험 하는데 혼자 막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개 키우는 집 가면 꼭 이런 모습이 있더라.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만평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신랄해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요 윤경호 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본과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로 예. 우리가 이를테면 국제 외교 무대에 한 단계 더 뭔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일본이 막는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G7의 역사를 감안해 보면 예. 이게 결국 우리한테 그렇게 반길 일인가? 그러니까 진입을 하는 게. 그러니까 G7 확대가 돼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게 꼭 우리한테 좋은 일인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G7이 엄밀히 말하면요, G6에서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캐나다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75년이거든요. 예. 당시에는 프랑스가 오히려 주도를 했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독일과 손잡고 단일 유럽, 전쟁이 다시 생기면 안 된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76년부터 캐나다가 들어와서 G7이 만들어졌던 거는 지금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서방 선진국 7개 모임 이런 거 아니에요. 중국이 미국과 G2로 어찌 보면 견줄 만한 상대가 됐을 때 이제 G7이 오히려 중국 견제하는 어떤 서방 선진국의 모임으로 됐던 거죠.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고 이를테면 서방 체제로 스스로 달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러시아를 끼워 넣어서 G8 정상회담을 여러 해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푸틴이 침공을 했을 때 2014년일 겁니다. 제 기억은. 그때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G7, G8은 이 세계를 쥐고 있는 7나라들의 어찌 보면 침묵을 위한 걸로 보면 우리를 거기에 넣어준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좋은 일이냐? 그건 전 냉정하게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넣을까 뺄까는 중국 또는 뭐 기타 등등 러시아 길들이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요. 거기에 호주와 인도는 중국이라는 존재를 견제할 때 항상 지렛대로 썼던 두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호주와 인도는 이미 반중국의 선봉에 서 있어요. 호주는 중국과 경제, 분쟁, 뭐 여러 가지로 지금은 완전히 대척점에서 극단의 대립을 하고 있고요. 인도는 최근에 기사 기억나실 겁니다. 국경에서 유혈 간의 충돌이 있었죠. 유혈국 분쟁이 벌어질 정도로 양국 간의 지금 감정이 극에 달해 있고 그런 두 나라와 우리와 러시아를 넣어서 G11 뭐 이런 식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트럼프의 구상이었는데 거기에 우리만 마치 들어가는 걸로 착각을 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일본이 딱 집어서 한국만 그러면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일본이 오히려 더 국제 무대에서 국제사회에서 치졸함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전 모태기 외상의 이번 발언은 그냥 흘려가는 게 전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가 9월에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우리를 초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 않습니까? 우린 즉각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전 주최국인 미국의 의사에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거, 거기에 그냥 물을 흐르듯이 가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번 일본의 이 반응은 어찌 보면 그냥 무시해도 전 좋다. 그냥 무시해버려도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만평 보면 뭐 눈높이가 좀 달라요. 이 앞을 봐야 되는데 이 밑을 봐야 되니까 무시하는 게 낫다. 지금 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정철 편집위원. 지금 윤경호 의원께서 중국을 생각을 할 때 이 G7 확대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반드시 유리한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른바
중국을 포위하는 국가 모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좀 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어차피 G7이라는 것은 미국 주도의 강대국 질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결국 그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이미 중국에 양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긋날 일은 없고 예. 그러나 우리가 강대국 안에 질서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통화 가치라는 것이 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 우리가 조금만 더 강대국 질서에 올라간다면 우리 주가라든가 통화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질서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예. 조금 더 다른 질서에 편입되는 것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보는 데 있어서 다른 시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긍정적으로 보고요. 하지만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예. 어차피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 트럼프가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 트럼프의 의도대로 저 강아지는 결국 짖는 것을 멈추고 결국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얘기가 안 예.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한번 띄워보는 건데 결국에는 일본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지원을 통해서 아베가 더 나은 그 정치적 발판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일본은 미국대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강대국 클럽에 발을 들여놓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이 저평가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평가니까 고평가까지는 아니고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받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조금 신경 쓰이는데 미리 좀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걸 좀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설명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세상이 많이 바뀐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G7 얘기를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세 번째 인물 가겠습니다.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뭐 창업자 아닙니까? 오늘 왜 등장했는지 보겠습니다. 약탈된 총격, 트럼프를 방치한 죄, 저커버그 하루 8조 날리고 100기 들었다. 그렇죠. 사실 트위터는 뭐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미국에서 이제 많이 이용되는 SNS인데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약간 가짜 뉴스성 이런 내용에도 경고도 보내고 아주 강하게 했어요, 조치를. 근데 페이스북은 괜찮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자 역풍이 분 겁니다. 코카콜라 등 100개 기업 광고 불매입니다. 광고 안 들어갔어요. 페이스북 주가 하루에 8% 폭락을 하자 저커버그 지분 많잖아요. 지분 가치가 8조가 떨어졌답니다. 8조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거예요. 자, 증오를 부추기는 걸 어디든 삭제하겠다. 입장을 바꾼 겁니다. 강력히 대응한다는 거죠.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련 기사가 이거였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약탈된 총격,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뭔가 증오를 붙이는 듯한 글들을 자꾸 올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방치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 최영철 편집위원께 짧게 좀 질문 드릴게요. 정치적인 사안을 기업이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이게 보여주는 예 같기도 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보도자료를 뿌리지 않고 전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참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페이스북은 언론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언론이 됐죠. 세계적인 언론이 됐고 국내 언론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언론이 됐는데 그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되죠. 지금 저희가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나와서 욕설 같은 거 못하지 않습니까? 방송 심의위원회에서 당장 꾸중하고 저 출연자 빼라고 뭐라고 다 문제됩니다.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면 어느 정도의 규칙을 지키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고 해서 혐오나 험담이나 이런 것을 그냥 내보낸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언론도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면 페이스북도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저런 광고는 끊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 왜 광고를 줘야 합니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스북도 자신의 역할에 맞는 책임을 질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페이스북 보고 뭐라 그러지 않을까요? 또 이런 일 있으면 항상 반발하는데 그리고 뭐 다 웬만하면 막 거긴 가짜 뉴스잖아요. 그냥 나오면은. 그리고 트위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험한 말을 했는데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뭐 인물 3명 연달아서 봤고요. 이번에는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자, 경제 브리핑에 종종 다뤘던 내용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오늘 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좀 많은 신문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취재도 좀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집값 또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포 파주도 묻겠다는 정부. 들썩일 때마다 두더지 잡기 하나. 그러니까 두더지 잡기라는 거는 땅을 파고 올라오잖아요. 여기 파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때리고 있을 거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두더지 잡기식으로 뭔가 자꾸 정책을 하는 거냐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정부 당국자가 얘기했어요. 빠르면 내달에 추가 규제할 수 있다. 6.17 대책이 나온 지가 얼마 됐죠? 열흘 조금 더 지났어요. 근데 또 추가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그때는 왜 안 했냐고.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 서울도 외곽의 중저가 소형 아파트를 들썩. 중저가는 아무래도 규제를 좀 덜 받는 곳이잖아요. 덜 받는 대상들이니까 들썩거린다. 그다음에 강남 내개동 토지거래 허가제 헌법 소원 주장. 전문가들 재건축 등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이 상태로는 이거 어렵다. 이렇게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금 마산동이나 구례동까지도 다 대표 사시는 분들이 글로 다 빠졌어요. 여기는 100 배상을 또 많이 했어요. 그제도 2천만 원 배상.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 다만 규제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좀 있을 것 같아. 자, 정부가 좀 더 규제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정말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마음 급한 30대가 주택담보대출 1위랍니다. 정부는 규제를 계속하고 있죠. 그 규제의 의도는 그럴 겁니다. 더 이상 집값 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자꾸 집 사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신호를 주는데 막상 30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 10여 년 동안의 그 경험을 본 겁니다. 안 산 사람들 다 땅을 쳤다라는 걸 본 겁니다. 2년간 전체 36%인 103조. 20대 전세 대출금도 3배로.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거죠,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등록 인센티브, 되레 집값 상승 부추긴 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가 아파트 매물 흡수한 임대사업자, 대출로 집 사고 임대, 막대한 차익을 거둔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한 10여 년 됐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쭉 했어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 주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려한 면도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풍선 효과, 무슨 두더지식 규제, 이런 거 보면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을 피해서 계속 집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지금.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긴 꼴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문제 일단 먼저 두 분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천하람 변호사. 네. 땜질식이다. 두더지 잡기식이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네. 정말 이거 뭐 거의 전국이 규제 지역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 소도시들도 다시금 또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결국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려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규제만 하게 되면 규제 외 지역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결국 전국의 집값을 상승시키게 되는 문제점밖에 낳지 못한다. 차라리 이 부분을 강남의 고가주택의
뭐 차라리 투자나 투기가 집중되게 놔뒀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을 정말 실수요자들의 역량이 더 큰 지방의 중소도시 내지는 기존에 별로 집값이 높지 않았던 지역에까지 풍선 효과를 더 부추겨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시중에 자금이 많은데 그럼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규제 말고는 다른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일각에서 평가하는 게 부동산 전체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만 실수를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어느 정부도 쉽게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천하람 변호사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 강남 지역에 관련된 부분만 남겨두고 다른 쪽은 규제 안 하는 게 이게 또 능사냐 이렇게 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전체적인 그 국토의 투기 세력 관련된 부분들을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중에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판할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 나온 뒤에요. 그 효과가 느껴질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폭등 현상이 꼭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 전 정부에서 나왔던 정책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설명까지 있어서 사실은 부동산 문제 쉽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참여정부 인사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매섭게 질타를 좀 했습니다. 그 기사가 좀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조기숙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지금 교수죠. 대학 교수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문 대통령, 일본처럼 집값 폭락하니 집 사지 말라 했다. 본인이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런데 아니지 않는가. 이겁니다. SNS에 부동산 정책 실패 강력 비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 학습하는 것 같다. 큰일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진보 경제학자 주장이 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거짓이라고. 집 팔라 해도 안 파는 공직자 충격. 고위공직자 중에서 집이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아니요. 그 양반들은 강심장입니까? 이렇게까지 또 지적을 했어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을 보면 본인이 어떤 집, 그리고 전세 뭐 이런 걸 구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 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집을 팔래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 본인이 과거 공직자로 있을 때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공직자들은 강심장인가 보다. 이렇게 또 질타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최영철 편집위원과 윤경호 의원께 이 조기숙 전 수석, 지금 현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인데 이렇게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해 주시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기숙 전 수석의 충고는 이 정부에 대해서 신념형 정부가 되면은 안 된다는 충고 같습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모든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는데 최고 통치권자가 항상 자신이 가진 신념 갖고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최고 통치권자는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안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여러 가지 보안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원수보다 훨씬 더 접촉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외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듣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자꾸 불러서 들으면 누가 대통령을 만났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면 국정 운영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또 그게 뒷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 정책 판단에 맞는 소스를 구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책을 아주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그 신념만 갖고는 집값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집값이 왜 안 잡힙니까? 첫째,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집 말고는 투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저금리와 유동성을 갖고 집으로 자꾸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가구가 자꾸 분화됩니다. 네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네 식구가 다 헤어져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계속 필요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전에는 원룸에 혼자 살면 됐습니다. 근데 혼자 살아도 요즘은 20몇 평, 30몇 평에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자꾸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직장이 어디 있느냐? 직장이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죠. 전 국민이 원하는 직장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수도권으로 오게 되고 수도권의 아파트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저금리 유동성은 집을 자꾸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자꾸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지금 당장 저런 식으로 세게 해서 잡을 수 있습니까? 좀 천천히 봐야 된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집값이 마냥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장기적으로 잡기 위해서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수도권에 있는 것을 자꾸만 지방으로 빼서 분산의 효과를 좀 이루고 그리고 많은 보유세를 좀 단계적으로 좀 올려서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저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규제를 자꾸 쏟아붓는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탈이 집을 원하는 것이 바로 펀더멘탈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아나가야지 지금 당장 정권 2년 남았는데 2년 내에 집값을 잡겠다.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집값 상승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윤경호 의원께서는 조기숙 전 수석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부동산 상황 뭐 평가를 좀 해주시죠. 조기숙 교수가 홍보수석 활약 때 제가 청와대 출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숙 교수와 사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숙 교수의 이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특정한 신문을 제가 지적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렇게 크게 다뤄질 만한 기사 가치가 있는지 저는 그 의문입니다.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과거에 정치학자죠? 정치학자. 그렇습니다. 뭐 국제관계학, 정치학,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쪽에 대해서죠. 그분이 그런 쪽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전공을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배운 거를 비판을 했다면 전 굉장히 크게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룰 만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찌됐든 아이템으로 잡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 대책 마찬가지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 21번째 대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이전 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라는 이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쥐락펴락 하는 이유로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공급을 늘려라. 글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시장이 엉망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특정한 지역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강남 일대.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얼마든지 풀어주면서 기부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하도 답답하게 아까 말한 두더지 잡기식의 정책을 내니까 용산에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어마어마한 땅 그곳이 지금 굉장히 요지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놔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를 개발을 해서 이 차익으로 뭔가 다른 곳에 더 효용성 있는 일을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살 집이 없어서 결혼도 안 하고 정말 공동체가 지금 유지될지 걱정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도 낳지 않고 용산에 청년주택 100만 채를 지어서 10년 동안 임대로 활용하고 그 10년 이내에 뭐 아이를 예를 들어서 2명 이상 낳으면 예. 우선적으로 분양할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굉장히 과격해 보이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예. 현실적인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같은 입장에 있던 분이 저렇게 예. 비판을 했다. 예. 그래서 무작정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을 얘기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요. 예.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예. 아까 파주나 김포에 대해서 또 돈이 몰리니까 거기를 추가 조정 예. 지역으로 넣겠다. 그런 식의 두더지 이 정책 이거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을 묶는 것과 동시에 예. 정책이 실효를 얻으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주는 게 결국 답입니다. 공급을 늘려주고 예. 보유세 끌어올리고 예.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대해서 다른 나라처럼 2채 가졌을 경우의 차익과 3채 가졌을 예. 경우의 차익, 4채 가졌을 경우의 차익 차등해서 과세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원점에서부터 접근을 예. 하고 예. 이건 좀 뭐 기본적으로 철학의 문제인데요. 그 철학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건값이 뛰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수요 쪽을 계속 뭔가 죄고 있는 느낌인데 공급 쪽에서 뭔가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당부를 지금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몇 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댓글입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지금 4개월 동안 백수 생활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네요. 지금 본인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응천 의원 저희가 좀 다뤄봤죠.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신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요 아래 댓글은요. 추미애 장관의 정의당 비판할 자격이 있나. 저희가 정의당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걸 보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다음 댓글입니다. 아베 총리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한 하늘을 이고 살기는 어려울 듯.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센 주장을 쓰셨어요. 같은 하늘 아래. 물리적으로는 가깝고 심리적으로는 먼 나라다. 그리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일본은 절대 좋은 이웃이라 볼 수 없다. 코로나 시국으로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인데 G7이 큰 의미도 없더만 굳이 끌려가듯 참여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까지 좀 주셨습니다. 자,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가겠습니다.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어요. 설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살짝 입장 표명을 좀 했습니다. 인국공 사태 불공정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가짜 뉴스가 논란의 촉발을 일으킨 셈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어요. 본질은 정규직 전환 이렇게 언급하기도. 자,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 여당이 본질을 잘못 봤다. 이거 청년들의 이런 절박함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 자꾸 뭐 가짜 뉴스 이런 얘기하는 거 안 맞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야당 김두관 특혜와 공정 구분 못한다. 또 이렇게 반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실제 취준생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기사가 좀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취준생의 울분, 빼앗긴 양질의 일자리 기회, 그걸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청년 4명이 말하는 인국공 논란, 정규직 전환 정책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직고용 입사 기회 공정성 훼손, 이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배워 정규직 됐다고 임금 2배 불공정, 이런 정치인 발언 있었죠. 청년 노력을 적폐로 모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 양극화 개선하기 위한 일,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기사 하나 마저 보겠습니다. 이 인국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왜 이렇게 논란인가? 뭐 이런 면도 있군요. 인천공항, 연봉 킹의 수도권 근무, 넘버원 신의 직장. 그냥 신의 직장도 아니에요. 넘버원 신의 직장이라는 거예요. 임금도 높은데 수도권 근무. 공사들이 다 지역에 좀 많이 있는데 수도권에 있다는 거죠. 선망 이유는
초임이 4,500만 원, 공기업 최고 수준, 워라벨, 일과 휴식, 이거 다 가능하다. 근무 환경 좋고요. 정년 보장 기본이다. 그래서 넘버원 신의 직장, 이렇게 논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패널 중에서 청년에 가까우신 두 분이 있어요. 천하람 변호사, 두대인 변호사.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취업, 실업률 통계만 보더라도 20대 실업률이 30대, 40대, 50대에 비해서 거의 3배가량,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냥 놀고 있는 친구들, 취업 준비가 굉장히 장기간으로 가는 청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정과 맞닿아 있는, 즉 지금의 청년들은 취업 기회가 어떻게 보면 정치와 결부되어서 로또처럼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해도 괜찮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 정규직 자리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떤 분들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예컨대 대통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것만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주어진다. 이 현실을 잘 못 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청년들이 단순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가 전혀 아니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필요성은 당연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진단 그리고 그런 나머지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조금 더 세심한 방안의 어떤 그런 채택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큰 실망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대인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청년들이 느끼는 박탈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청와대의 입장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청년을 위한 정책들을 충분히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다시피 청년 문제에 관련된 부분, 이번 사건 관련된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에 관련돼서 기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청년 문제에 관련해서 정부가 이렇게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40초 남았는데 최영철 편집은 짧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가 신념형 정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신념을 갖고 그 신념의 모든 것을 정책을 맞추면 안 됩니다.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좋은 것이죠. 하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젊은이들의 울분이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좋다. 하지만 문을 열어서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시험 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시험 쳐서 가산점을 좀 더 받든지 해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자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깜깜이 정규직화지 않습니까? 저 안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그동안 참 많이 묻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정규직화 논란 지금 다뤄봤죠? 여전합니다. 정치인들끼리 설전이 치열하고요. 청와대도 어제 입장을 좀 간단히 내놨습니다. 가짜뉴스 탓이다. 아니다. 공정의 문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동안 현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던 만큼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